지난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 시위가 또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과격한 시위대에 의해 상점들이 파괴되고 약탈 행위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파괴된 상점에서 찍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진 한 장에 미국 전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고를 치고 만 것이죠. 미국 시위가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은 취지 자체는 좋으나 그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너무도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외교부는 미국 내 폭력 시위 관련 총 26건의 한인 상점 재산 피해가 보고됐다며 SNS와 안전 문자 등을 통해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사태가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새벽 시간대 수백 명의 시위대가 들이닥쳐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상점들이 박살났고 수많은 상품들이 약탈됐음을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시위대 차량이 몰려와 상점을 털어갔고 일부는 은행 유리를 깨고 침입하는 등 중범죄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1992년 발생한 LA 폭동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각종 화기로 무장한 시위대 때문에 공권력은 힘을 쓰지 못했고 기세가 오른 그들의 횡포는 갈수록 심각해져 갔습니다. 일례로 LA 타임스 기사에 실린 한 총포상 점주의 인터뷰에서는 근처에 경찰차가 4대나 있었는데 총소리가 나자마자 1초도 안 돼 죄다 도망가서 솔직히 실망했다고 전했고 결국 스스로 지키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판단, 한인 가게를 중심으로 자경단이 조직되기에 이릅니다. 총기와 탄약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폭도들과 공성전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자 나중엔 시위대가 이 지역만 피해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LA의 전설로 기록된 이 현상은 한국인의 단결력과 분필자들의 활약, 정당한 자기 방어적 관점에서 루프 코리안이라는 밈으로 승화, 현재까지 유명한 인터넷 밈으로 자리잡기도 했는데요. 한인들이 굳이 이런 선택을 해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한국인들의 의지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위대의 약탈로 엉망이 된 한 상점에서 보여준 한국인의 행동 하나가 해외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가게는 완전히 파괴돼 주인조차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국인은 물건을 짚고는 아무도 없는 카운터에 조용히 돈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분위기상 그냥 갔어도 질타는커녕 눈치 주는 사람도 없었고 경찰조차 해당 구역을 포기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양심을 지켜냈습니다. 후에 가게 주인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올바른 시민의 모범적 예시를 보여줬다며 지켜 세우는 한편 다시 한번 방문해준다면 원하는 만큼의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십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런 건 그냥 일상이거든요. 여기서 최근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화제가 된 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오후 타임을 맡고 있던 알바생은 점주한테 보고도 없이 멋대로 대타를 쓴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오후 알바생은 새벽 1시에 문을 잠그고 퇴근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대타가 키를 받지 못하면서 가게 문을 안 잠그고 퇴근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매장 불만 소등했을 뿐 광고 조명과 음료수 진열대 불은 그대로 켜놓은 상태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상 운영하는 가게로 착각했을 수 있고 상품은 물론 금고까지 탈탈 털릴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믿기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새벽에 손님 한 명이 들어와 물건을 고르고는 혼자서 바코드를 찍고 돈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간 것이죠.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길에 흘린 지갑은 찾아주고 자전거 사슬은 끊어가는 엄복동의 후에 도둑은 없어도 미친놈은 많다 이건가, 주섬주섬 기계 갔다가 혼자 바코드 찍는 거 귀엽다 등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역시나 한국인답게 딱히 충격받은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국인 여자친구가 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최근 동네에 생긴 무인 아이스크림점을 두고 새삼 한국의 위대함을 느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이곳은 알아서 물건을 고르고 바코드를 찍고 계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를 지켜본 영국인 여친이 뜬금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문이 없는 것에 놀라고, 두 번째 주인이 없는 것에 놀라고, 세 번째 한국인들이 착실히 아이스크림 계산하고 가는 것에 놀라고,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동안 어떤 아저씨가 카드가 없었는지 대충 현금을 던져놓고 가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은 표정과 함께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며 감탄한 것이죠. 만약 영국이었다면 다음날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소감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작 글쓴이는 당연
당연한 것 아니냐며 어리둥절해했지만 한편으론 이런 사소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한국인으로서 으쓱할 만한 경험이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그저 CCTV를 의식한 행동이었을 뿐 어차피 훔쳐가봐야 잡힐 것 뻔히 아는데 이것을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 단정짓긴 지나치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전남의 한 마을에는 유명한 무인 가게가 있습니다. 당시 마을에 하나 남은 가게가 폐업하자 주민들은 자잘한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4km나 떨어진 읍내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농사일도 바쁜데 이윤이 크지 않은 가게를 붙잡고 있기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결국 마을 이장은 사비 500만원을 털어 가게를 인수했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최초 24시간 무인 매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운영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소주든 라면이든 필요한 물건을 골라 알아서 돈 내고 가면 되는 방식으로 나무 상자 하나가 금고 역할을 하고 그 옆엔 잔돈을 100원짜리와 500원짜리로 나눠 비누 상자에 담아 놓았습니다. 물건을 살 사람이 알아서 사고 양심껏 돈을 내고 가라는 것이었죠. 심지어 외상을 대비해 공책 한 권과 볼펜 한 자루를 놓아 이 부분 역시 철저히 양심에 맡기겠다는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물론 초창기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민들도 서로를 믿지 못해 물건을 사서 나오다 이웃과 마주치면 돈을 지불했다며 봉투를 흔드는 것이 인사가 되기도 했고 일부는 주인 없는 가게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 죄를 짓는 기분이 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그저 기우였을 뿐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빼곡히 적혀 내려간 외상 장부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입소문을 타고 방문한 외지인들은 참으로 좋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3,000원어치 물건 사고 만원 넣었습니다. 좋은 일에 쓰세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놓기도 했죠. 마을의 명물로 떠오른 이 가게는 현재 여기저기서 수시로 구경 오는 사람들로 운전 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젊은 부부들까지 이보다 더 나은 현장 학습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한 마을 주민은 과거엔 좀도둑이 들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가 전혀 없다. 가게 덕분에 지금은 마을 주민 모두가 문을 열고 살 정도가 됐다며 놀라운 변화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의 한 무인 노점상에서는 더 극한의 상황을 보여줘 화제입니다. 과일 바구니가 올려져 있는 탁자 옆에 대충 철가방 같은 금고가 설치된 이곳은 놀랍게도 무인 점포가 맞습니다. 이 정도면 과일이 문제가 아니라 금고부터 언제 사라질지 걱정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주인은 당시 모친상을 당한 이후 일손이 부족해지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이 같은 무인 판매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은 하루 평균 50명이 넘지만 줄어든 과일의 양과 돈을 대조해보면 놀랍게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이 들어맞는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에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쁘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죠. 코로나 사태 때 이미 여러 차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시민의식이지만 이것의 비결은 어쩌면 정직이라는 기본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맞서 철저한 봉쇄에 나서는 대신 이른바 집단 면역 전략을 택한 스웨덴의 방역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웃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노인들이 주로 머무는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고령자 홀드론도 나오고 있다. 스웨덴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50인 이상의 집회 금지, 가능하면 재택근무 등의 느슨한 통제로 일상생활과 방역을 함께 하는 정책을 펴왔다.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하며 중학교 이하의 학교는 휴교하지 않고 대부분의 쇼핑몰과 레스토랑, 헬스클럽도 문을 열었다. 스웨덴의 이 같은 정책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성원의 일정 비율이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감염을 억제하는 집단 면역의 실험으로 해석되며 세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19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18일 기준으로 인구 1000만 명인 스웨덴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698명이다. 이는 인근 국가인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의 합계 사망자 수인 1,081명보다 3배 넘게 많다.
100만 명당 사망자 수도 364.28명으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보다 훨씬 높다. WP는 스웨덴은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에 있어 자신들이 취한 정책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특히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사망자의 대다수가 노인층에 집중됐다. 19일 영국 BBC에 따르면 스웨덴의 코로나19 사망자의 대부분이 70세 이상이고 전체 사망자의 48.9%는 요양시설 거주자였다. 지난 3월 말까지 외부인의 요양시설 방문을 막지 않아 감염이 확대됐고 일부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근무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보건당국은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우려해 요양시설의 노인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것을 제한해왔다. 또 요양원의 간호인력이 의사의 승인 없이 환자들에게 산소 공급 장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해 노인 사망자를 늘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스톡홀름의 한 대형 병원 코로나19 병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디파레프 벤베리는 BBC의 병실에는 나이 든 사람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1970에서 90년대생이라고 말했다. 노인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자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최선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인이 대부분인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관련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스웨덴 정부는 방역정책 전체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인 안데르스 탱릴 공공보건청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우리의 목표는 의료 시스템과 사회 전체가 계속 작동하는 수준에서 감염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백신은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고 그때까지는 일정한 인구가 면역력을 가짐으로써 감염 확대를 막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웨덴 당국은 코로나19 면역을 가진 인구 비율이 인접국은 1에서 2%인 반면 스웨덴은 25% 정도에 도달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보통 집단 면역을 통한 감염 억제를 위해서는 인구의 60에서 80% 정도가 면역력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과학자 22명은 지난달 15일 스웨덴 일간지 다겐스 뉴에테리에 칼럼을 실어 접근법을 완전히 신속하게 바꿔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바이러스 학자인 레나 아인호는 이 글에서 노인을 돌보는 사람에게 마스크 등의 보호 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지적했다. 웁살라 대학 정치학자 헬렌 린드베리도 보건당국은 과학에 근거한 자신들의 정책이 부패한 정치인들이 이끄는 유럽 다른 나라들의 선택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의 애국심과 자존심을 이용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스웨덴의 상황은 주변국에도 고민을 안기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9일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은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며 여행 제한 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자신들과는 상황이 다른 스웨덴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할 것인가로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K 진단키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일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적에서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하루 단위 기준으로 발병 이후 가장 많은 사례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24시간 동안 10만 6천 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왔으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 4개국에서 보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관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대응에 대해선 좋은 소식이라며 인상적인 사례로 꼽았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메르스 경험을 살린 한국이 코로나19 상태에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새로운 발병 사례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행 속에 한국을 주목하는 것은 WHO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진단키트 확보전에 나서면서 국산 진단키트 업계의 전화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쏟아지는 러브콜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수출용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키트는 46개사 72개 제품이라고 21일 밝혔다. 여기엔 국내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6개사 6개 제품이 포함돼 있다. 북미는 물론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국산 진단키트에 관심을 보이면서 수출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은 기업들도 있다. 수젠텍은 약 한 달 만에 지난해 매출액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38억 4,500만 원이었지만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약 6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의 방역 외교 영역도 확장될 전망이다.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다. 앞서 WHO는 19일 오후 한국 등 10개 국가를 2020에서 2023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했다. WHO 집행이사로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명했다. 한국의 집행이사국 진출은 1949년 WHO 가입 이후 7번째다. 집행이사국은 WHO의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